됩니다. 일단 발표 전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 논문은 일단 완성된 게 아니고요. 계속 보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도 완전히 다 달린 게 아니고 따라서 참고문헌도 아직 다 기입된 게 아니라는 걸 좀 알아두시고요. 일단 또 그 전에 이 논문을 논평해 주신 윤상엽 박사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지금 와서 봤는데 꼼꼼하게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시간상 바로 읽으면 딱 시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행복은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는 해겔 철학을 논거로 행복한 인간이 누구인지 제시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필자는 해겔의 행복관에 부합하는 행복한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자신을 자각하고 기본 권리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개인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필자는 이전의 다른 논문에서 해겔 철학에서 행복의 핵심은 욕망의 충족과 맞물린 상호인정 관계의 실현에 놓여있다고 정리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한 개인이 행복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생존을 위해서 벗어나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권리를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 필요하다. 여기서 행복은 이러한 사회적 조건을 스스로 마련하는 노력과 분리될 수 없다.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게 해겔 행복에 관한 제가 논문을 세 번째 논문입니다. 저 혼자 3부작이라고 즐겨 부르는데요. 의미는 없지만 일단 이 논문을 이해하려면 제가 앞에서 두 번에 쓴 논문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약간 비약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나중에 질의 시간에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겔의 논리에 따르면 인간은 인류적 공동체, 즉 국가에서 행복할 수 있다. 여기서 행복은 국가와 개인이 어떠한 관계를 맺을 것이냐는 문제가 된다. 해겔에게 국가는 각 개인과 유계적 관계를 맺어야 한다. 해겔이 추구하는 국가라는 이념과 현대사회 계율을 받아들인다 해도 해겔이 제시하는 행복과는 여전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현대사회에서 대부분의 개인은 법 이념을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인 문구로 여기며 살아간다. 해겔의 입장에 따르면 법의 이념과 개인의 삶을 분리되는 국가 혹은 사회에서 개인은 행복할 리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해겔에게 행복한 인간은 기본 권리를 실질적으로 추구하고 보장받으려는 노력을 포함해야만 한다. 이를 논하기 위한 논문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필자는 우선 욕망 충족을 중심으로 하는 해겔의 행복관의 주요 특징을 소개할 것이다. 그리고 해겔이 제시하는 행복을 실정성 또는 소외를 극복하는 과정과 연계시킬 것이다. 그리고 법 철학을 중심으로 해겔이 실천 철학적으로 이러한 실정성과 소외 문제를 국가에서 어떻게 극복하려 했는지 살펴볼 것이다. 해겔의 국가관은 불명 시대적 한계를 드러내지만 행복에 있어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긴급권과 단층권과 같은 기본 권리를 행사하고 보호하려는 개인의 노력을 전제할 때만 해겔 행복관은 완성될 수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해겔 행복관의 기본 특징. 해겔 철학의 행복으로 제시하는 인류적 삶은 욕망이 만들어낸 분열과 대립을 동력으로 삼아 실질적인 상호 인정에 도달한 삶이다. 그렇다면 인류적 삶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의 사람은 행복할 수 없는가? 이에 관해 해겔은 그러한 사람은 진정으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답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해겔이 행복으로 삼는 인류적 삶은 시대나 환경을 초월하여 개인의 주관적 노력으로 달성할 수 있는 심적 상태나 목표가 아니다. 인류적 삶은 원자된 개인이 합의에 도달한 상태가 아니라 유적 존재로서 자신을 자각한 개인들이 실질적인 조화를 이룬 상태다. 해겔에 따르면 역사적 체험을 통해 개인은 타인을 나와 동등한 존재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 결과 각자의 권리와 의무가 서로 충돌하지 않는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등장했던 수많은 행복관들, 예를 들어 쾌락주의, 금욕주의 등은 역사 발전과 맞물린 의식의 결과물이고 이러한 관점들은 인륜적 삶에 이르러서야 실질적으로 실현된다. 비록 그의 목적론적 서술 구조는 현대사회에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형이상학적 전제에서 출발하나 그의 철학은 진정한 행복의 조건과 성취 과정을 재조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두 번째, 행복의 내용. 해겔이 제시하는 행복의 기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복은 욕망, 보다 정확히 말하면 생존의 욕망과 자기확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생존의 욕망은 자연적으로 타고난 자기보존과 쾌락 추구의 본성을, 자기확신의 욕망은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이 가진 본성을 지시한다. 생존의 욕망은 대부분의 철학자들이 인간의 본성으로 전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확신의 욕망은 해겔이 고유한 인간관을 기반으로 한다. 자기확신의 욕망이란 단순하게 정리하면 내가 세계의 중심이며 내가 옳다는 믿음을 관철시키고 유지하려는 욕망이다. 이에 따르면
해겔의 행복은 기본적인 생존 보장은 물론이고 개인의 믿음과 의지의 실현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둘째, 해겔에 따르면 행복은 타인과 조화를 이룬 삶, 정확하게 말하면 실질적인 상호 인정의 관계에서만 완성된다. 해겔은 분열된 삶, 특히 나와 타인, 나아가 나와 공동체 사이 대립이 만들어내는 고통을 불행의 근원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해겔은 젊은 시절부터 그 대립의 극복을 가장 주요한 실천적 과제로 성장한다. 그런데 분열된 삶의 구조는 개인의 주관적 의지로 쉽게 극복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인간의 욕망에 있다. 한 개인의 측면에서 욕망은 행복의 원천이지만 동시에 불행의 기원이기도 한 것이다. 해결이 욕망에 의한 삶의 대립이 쉽게 극복될 수 없다고 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로 욕망이 인간 본성이기에 제거될 수 없다는 것에, 두 번째로 욕망의 충돌은 욕망의 주체들이 상호적으로 조절할 때만 해소될 수 있다는 것에 있다. 정리하자면 해결에 따르면 인간은 욕망을 충족시킬 때 그리고 이러한 욕망 충족이 타자로부터 인정받을 때만 행복할 수 있다. 욕망 충족과 상호 인정에서 행복을 찾는 해결의 행복과는 그 자체로 다음과 같은 오랜 난제를 노정한다. 어떻게 개별적인 욕망들이 사회적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이 난제에 관한 해결 이전 철학자들의 해법은 주로 내적인 방식이건 외적인 방식이건 개별적인 욕망을 억제하는 것으로 집중된다. 그런데 해결은 한 개인의 욕망 충족과 사회적 조화가 서로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통일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해결의 입장은 욕망이 항상 사회적 관계 속에서만 충족될 수 있다는 것에 착안한다. 해결은 각 개인의 도덕이나 도덕적 태도나 수양으로 욕망을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그는 한 개인의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과정 속에서 이미 욕망의 통제 기자가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해결이 보기에 개인들의 욕망이 사회적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각 개인이 자기중심적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식 전환의 계기와 그 인식의 전환을 일상적인 삶으로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함께 형성되어야 한다. 해결은 이러한 인식 전환의 계기를 노동과 끊임없는 욕망의 대립이 만들어오는 투정 그리고 여기서 파생되는 죽음의 공포에서 찾는다. 노동과 죽음의 공포는 한 개인으로 하여금 타인을 나와 동등한 존재로 받아들이게 되는 계기로 작동하며 기존의 사회적 관계를 변화시킨다. 해결은 이러한 계기들을 개인들이 자신의 삶에 각인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그 각인을 사회적 제재와 체제로 현실화시킬 수 있을 때 실질적인 상호 인정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욕망의 사회성을 삶의 일부로 체화시킬 수 있는 역사적 경험과 사회적 조건이 구비되었을 때만 개인들은 실질적인 상호 인정의 삶, 즉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 행복의 역사성. 해결 행복과는 통시적으로 보면 청년기 기가 실정성을 극복하려 했던 사회적 문제의식에서 그 시작을 찾을 수 있다. 해결은 실정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건너뛰겠습니다. 여기서 실정성은 믿음이 실천의 동기가 되지 못하는 상황,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교리를 강제의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상태를 지시한다. 청년기 해결은 당시 종교는 물론이고 도덕이론 또한 이러한 실정성을 극복하지 못했다고 진단한다. 그리고 그는 실정성으로 대변되는 삶의 분열과 대립을 극복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는다. 해겔이 말하는 실정성은 현대사에서도 그리 낯선 현상이 아니다. 종교와 도덕이 현실의 삶과 괴리되어 오히려 삶의 진국으로 나타나는 상황을 우린 여전히 쉽게 목격하고 경험한다. 외연을 좀 더 확장하자면 실정성이란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제도와 가치를 마치 절대적인 것인 양 따르거나 반대로 그러한 제도와 가치가 나의 삶을 지배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해겔은 성숙한 체계를 완성하고 난 후 실정성이란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실정성에 관한 문제의식은 나와 타자의 분열 그리고 소외 문제로 말년의 저조까지 지속된다. 실정성 또는 소외 문제는 앞서 소개한 욕망의 충족, 즉 자기 확신의 욕망과 무관하지 않다. 왜냐하면 소외는 사회적 차원에서 개인의 욕망이 좌절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청년기 해결은 실정성의 극복을 종교의 힘이나 사랑에서 찾았다면 성숙한 해결은 실질적인 상호 인정의 관계 속에서 찾는다. 해결이 사랑을 실정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려하지 않게 된 이유는 첫째, 사랑은 욕망과 다르지 않으며 둘째, 개인의 주관적 노력이나 신적 변화를 통해 삶이 바뀔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예나 시절 자신의 고유한 체계를 수립하면서 특히 정신장성학의 세계는 실정성 혹은 소외, 즉 개인이 자신의 삶과 분리될 또는 고통을 극복하는 과정을 역사적으로 진행된 인종투쟁의 과정으로 묘사한다. 인종투쟁을 통해 도달하게 된 행복, 즉 인륜적 삶이란 개인들이 그가 속한 사회 인연뿐만 아니라
제도와 체제와 더 대립하지 않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해겔이 보장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나 체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할까? 달리 말해 어떠한 사회 체제가 또는 국가가 행복을 보장할 수 있는가? 이에 관한 해겔의 구체적인 입장은 법철학에서 찾을 수 있다. 법철학에서 나타나는 행복의 실현구조. 프레드릭 바이저와 같은 학자들은 해겔의 국가관은 당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를 종합하려는 시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한다. 당시 자유주의자들은 개인의 욕망 실현, 즉 시장에서 이윤축을 행복이라고 보았고 이에 대해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해겔은 이러한 행복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시장을 중심으로 작동하는 시민사회는 불평등과 사회적 혼란을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겔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해석은 넓게 보아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해겔이 법철학에서 제시하는 그 국가가 과연 개인의 욕망과 공공선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체제인가는 의문으로 남는다. 법철학은 해겔 자신이 주장하듯 자유의 실현을 주제로 한다. 앞의 논리와 연결시키면 실정성 또는 소외 극복은 자유의 실현과 맞물린다. 잠시 해겔의 자유 개념을 짚고 넘어가자. 해겔은 세계사의 철학에서 자유를 칸트와 유사하게 자율, 즉 법칙을 따르고 따르는 능력이나 다른 것에는 의존하지 않는 자기 충족 또는 자기 규정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자율이나 자기 충족, 자기 규정은 서로 다른 말이 아니다. 법철학에서 해겔은 자유를 의지가 대상에 의한 제한을 벗어나 자기 자신으로 복귀한 것이며 이 때문에 현실적으로 무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결국 자유란 한 개인이 자신의 의지가 자유롭다고 자각하고 이에 따라 행위하는 것 또는 모든 행위의 원인이 그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이러한 자유는 앞서 해겔의 행복관의 특징이라고 정리했던 욕망의 충족이나 상호인정 관계를 상호인정의 관계의 수립과정과 분리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해겔 철학에서 욕망의 충족과 상호인정은 한 개인의 삶이 얼마나 자유롭게 유지되고 있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해겔에게 자유는 한 개인이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만 자신의 욕망이 충족될 수 있음을 스스로 자각하고 타인을 나와 동등한 자리적 존재로 인정하는 과정과 다르지 않다. 자유 또는 행복은 공동체적 관계 속에서 실현된다는 측면에서 법철학은 한 개인의 행복 추구와 관련된 법적 질서와 체제로 나아가 이 속에서 보장받아야 될 권리에 관한 논의로 읽을 수 있다. 드그레거, 즉 레이트는 주자시피 이중적 의미, 즉 법과 권리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진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법은 제도나 명령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그러한 법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추구하고 보호받아야 할 권리의 영역을 사회적으로 확인하는 것과 맞물린다. 행복과 국가의 관계. 해겔은 법을 인간의 의지와 무관하게 외부, 즉 자연이나 신에 의해 타율적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다루지 않는다. 그는 법철학에서 법 개념을 인간 본성을 근거로 하는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입법되어 기법적 타당성을 가진 것 일반을 통칭하는 것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법철학의 내용은 법, 윤리, 경제, 정치, 역사를 망라한다. 법철학에서 인간의 자유는 추상법, 도덕, 윤리 순으로 발전하면서 완전히 실현된다. 이러한 자유의 실현은 실질적인 인정관계를 완성하는, 그래서 모든 개인들이 서로를 인격자로 존중하며 사회적 삶에서 분열을 느끼지 않는, 즉 소외를 극복하는 과정이자 자유로운 주체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과정이 된다. 행복과 관련하여 법철학에서 주목할 부분이 해겔이 법창법과 도덕에서 개인은 진정 자유로울 수 없다고, 즉 실정성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그 이유를 해겔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법철학에서 추상법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외적 강제 형식에서의 법을 다루는데 이러한 추상법은 획일적인 규율의 형태로 개인의 특수성에 대립하는 한계를 가진다. 반면 법의 이러한 추상적 보편성을 벗어나 개인의 특수성, 즉 개인의 자신의 체험과 통찰 속에서 자신의 의도와 신념을 담긴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려는 상태가 도덕인데 이러한 도덕은 추상법과 달리 현실의 삶과 대립하는 당위만을 외치는 한계를 가진다. 해겔은 이러한 추상법이 형식적 보편성과 도덕의 특수성을 넘어설 때 한 개인은 실정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행복의 문제를 보자면 형식적으로 주어진 법과 칸트적인 도덕의식 속에서 개인은 삶의 분열을 겪을 수밖에 없기에 진정으로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 해겔의 입장이다. 해겔은
국가에 이르러 법과 도덕이 만들어내는 실정성이 극복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때 국가는 법과 도덕이 개인의 삶과 충돌하지 않는 체제와 제도와 체제를 갖춘 공동체를 지시한다. 그런데 행복의 기본 내용을 이루는 욕망 충족의 관점에서 보자면 해겔의 국가는 생존의 욕망과 자기 확신의 욕망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리고 상호 인정의 측면에서 보자면 국가는 각 개인이 타인의 욕망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와 체제를 갖춰야 한다. 그렇다면 해겔은 어떻게 국가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법철학에서 해겔은 이러한 국가가 자기 시대에 실현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한다. 그런데 국가를 논하면서 해겔은 자기 시대의 국가가 만병통치하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정확히 말하면 그는 자기 시대의 국가가 실질적으로 인륜성을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고 상정한다. 주지하다시피 해겔은 국가가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려는 개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계약의 산물이라는 관점을 거부하고 유기체적 국가관을 주장한다. 단순하게 말하면 해겔은 개인들이 인륜성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그에 걸맞는 국가체제를 수립하게 되고 이렇게 성립된 국가체제는 더 이상 개인과 대립하지 않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에서 사회계획론자들과 달리 해겔의 국가는 어떻게 개인의 욕망들을 사회적 차원에서 조화시킬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긴다. 이러한 해겔의 유기체적 국가관을 긍정적으로 수용한다고 해도 그러한 유기체적 관계가 작동하는 구체적인 방식에 관한 해겔의 답변은 그리 촘촘하지 않다. 국가가 개인의 삶에 어떠한 방식으로 관여하고 개인은 어떠한 방식으로 국가에 참여할 때 행복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 해겔의 직접적인 답은 듣기 어렵다. 그러나 해겔은 외적이고 형식적인 법을 넘어 한 개인이 보장받아야만 권리를 논하는 부분에서 그가 생각하는 국가와 행복의 관계를 추론해 볼 수 있다. 국가의 역할. 역사를 돌아볼 때 인륜성의 실현 과정은 개인이 보편적 권리를 획득하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해겔 또한 법철학에서 현대사회에서 일반화된 보편적 인권을 자명한 것으로 전제한다. 인용문을 건너뛰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인의 기본 권리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인정받을 때만 실질적인 것이 될 수 있다. 기본 권리에 관한 해겔의 이해 방식은 역사적이며 냉철하다. 이는 그가 개인의 보편적 인권에 관한 옹호가 신분제를 벗어나 자신의 노동력을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는 자본주의적 시장이 등장하고 나서야 일반화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에서 드러난다. 그러나 그는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필연적으로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편적 인권은커녕 그 토대인 생존마저 위협당할 수 있음을 잊지 않는다. 해겔은 당시 형식적이고 외적인 국가의 법 질서가 개인의 행복은 물론이고 생존마저도 위협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보편적 인권이 형식적이고 획일적인 법이나 시장에 의해 제약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한다. 인간의 기본 권리들에 대한 해겔의 입장이 정확히 무엇인지 긴급권과 단체권을 사례로 살펴보자. 우선 긴급권부터 살펴보면 긴급권이란 생명의 극도의 위험에 처한 경우 타인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인용을 건너뛰겠습니다. 해겔에 따르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 소유권의 강제적 집행과 처벌은 정당화될 수 없다. 왜냐하면 생명은 모든 목적의 총체를 이루기 때문이다. 여기서 해겔은 생명 유지를 소유의 자유에 선행하는 것으로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아가 그는 이러한 생존의 권리가 자선이나 기부와 같은 우연적인 도덕적 행위에 의해 유지되는 것을 우려한다. 긴급권에 관한 논의를 통해 해겔이 생각하는 인륜적 공동체, 즉 국가는 생존의 위협을 어느 방식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사회로 상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단체권에 관한 논의로 넘어가 보자. 해겔은 시민사회의 한계를 논하는 과정에서 각 개인은 단체를 조직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개인의 특수이익은 조합 또는 직업단체의 형태로 추구되어야 한다. 인용 건너뛰겠습니다. 해겔은 시민사회를 논하면서 당시 아담 스미스와 같은 국민경제학들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들보다 분명하게 자본주의가 만들어내는 극단적인 부의 불평등이 사회의 체제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 때문에 해겔은 보이지 않는 손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족과 인륜적 삶의 기초로 승격시킨다. 인용 건너뛰겠습니다. 해겔에 따르면 직업단체는 개인이 사적 이익을 넘어 공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매개 역할을 한다. 달리 말하면 해겔은 직업단체를 결성했을 때만 개인은 사회적 분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조화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기본 권리에 관한 논의들은 해겔이 자본주의가 막 발전하던 시대에 개인의 소유권과 시장을 강조하면서 국가의 역할을 축소시키려는 자유주의자들과 달리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생존과 집단을 통한 이익 실현을 국가가 담보해야 할 개인의 권리로 상정하는 해겔의 입장은 국가가 개인의 행복 추구 과정에서 담당해야 할 역할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해겔 국가 간의 한계. 기본 권리에 관한 논의를 볼 때 해겔은 자본주의 폐를 넘어 개인의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개입을 옹호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해겔은 법 철학에서 국가를 논할 때 국가의 개입 문제를 모호하게 넘겨둔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해겔이 근거권을 통해 개인의 생존을 추상법에 선행한 것으로 보지만 이러한 권리를 관철시키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는다. 심지어 그는 국가가 빈곤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러한 문제는 단체권에 관한 논의에서도 반복된다. 그는 직업단체 자체가 국가의 운영에 직접 참여해야 된다는 결론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직업단체는 하원의 국회의원을 뽑는 것으로 그 정치적 역할이 제한된다. 달리 말하면 생산계층은 대리를 통해서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직업단체의 역할을 강조하지만 직업단체를 국가 운영의 주체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법 철학에서 입헌군 주정을 최고의 정치 체제로 주장하거나 보편계층으로 상정된 관료 역할을 강조할 때 해결은 분명 노동자와 같은 일반 시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것에 더 회의적이다. 해겔은 국가라는 조직의 운영에 있어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며 무질서와 혼란을 낳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그가 언론의 자유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정을 불신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여기서 해겔은 비록 자기 시대의 정치체제를 있는 그대로 옹호하진 않지만 일반 대중의 행복을 정치적 참여와 분리시킨다는 것이 드러난다. 플라톤의 철인 정신을 연상시키는 해겔의 국가관은 비록 그가 욕망 충족 과정이 상호인정의 관계로 발전한다고 주장하지만 생산자들의 욕망을 국가라는 보편적 질서와 조화에 대한 유혹으로 보고 있음을 드러낸다. 달리 말하면 해겔 또한 욕망 충족과 이익을 추구하는 생산계층을 자신의 이익만 충족된다면 여기서 만족해야 하는 존재나 아직 미성숙하여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존재들로 상정한다. 그런데 여기서 생산계층은 정치적 소외를 겪을 수밖에 없는, 즉 자기 확신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없거나 충족시켜서는 안 되는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 이러한 국가관은 그 자신의 행복관과 충돌함에도 불구하고 해겔은 이 문제를 크게 고민하지 않는다. 나아가 국가의 행정을 맡은 보편계층에 대한 해겔의 기대는 인정투쟁을 통해서만 자립적이고 자율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예나 시기 저작들이나 정신연석과 입자가 거리가 멀어 보인다. 법철학 이전의 저작들에서 해겔은 욕망하고 노동하는 사람만이, 그리고 죽음의 공포를 넘어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려는 사람만이 상호 인정의 실질적인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법철학 해겔은 사회적 분업과 전문성의 문제 때문에 경제의 영역과 정치 영역을 구분하고 현명한 자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양자의 이해를 통합해야 한다는 관점을 취한다. 여기서 정치적 참여에서 배제되는 계층은 국가에서 자립적인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해겔은 신분 혹은 계급들의 역할을 강조할 뿐 이 속에서 개인들이 겪게 될 소외, 즉 불행을 거론하지 않는다. 해겔이 이전 저작에서 나타나는 행복관을 종합한다면 법철학에서 해겔은 기본권에 내재된 이념을 실현하려는 정치적 노력과 참여를 통해서만 개인은 행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는 계층의 역할과 조화를 강조하는 수준 이상 계층의 정치적 소유를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해겔의 법철학은 이전 저작들에서 나타나는 행복관을 그가 일관되게 유지했다고 보기 어렵게 만든다. 법철학에서 해겔은 자신이 기대하는 국가와 자기 시대의 외적인 혹은 형식적인 국가 사이의 차이를 외면하는 것으로 보인다. 해겔은 자기 시대의 국가의 정치 체제를 조금만 손보면 인륜성을 실현할 수 있는 것처럼 낙관한다. 달리 말해 그는 자기 시대의 권력이나 계급들 사이 실제였던 권력 투쟁이 자신이 제시하는 체제 속에서 해소될 수 있다고 소박하게 믿었던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법철학이 출판된 1820년대에 그 누구도 독일에만 한정한다 하더라도 당시 국가들이 해겔이 제시하는 인륜적 공동체에 가깝다고 평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해겔 국가 간의 현대적 의의. 법철학의 시대적 한계는 분명해 보인다. 그럼에도 법철학은 행복과 관련하여 국가의 역할을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렇다면 해겔의 행복관을 일관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국가체제란 무엇인가? 필자가 보기에 해겔이 자기 시대의 인륜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일종의 강박관념에서 벗어났다면
기본 권리의 보장에 대한 논의에 더 많은 지면을 할애했을 것으로 보인다. 헤겔은 자신의 인간학적 전제나 연관관에 따르면 기본 권리들을 인정투쟁의 직접적인 대상이자 그 결과물이 됨이다. 헤겔이 국가에서 권리를 인정투쟁의 대상으로 논하지 않았던 이유는 법철학의 논의 정리에 따르면 국가는 인정투쟁의 결과물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헤겔이 제시하는 국가체제는 생산계층이나 보편계층에 관한 논의에서 나타나듯이 플라톤처럼 모든 개인이 조화로운 공동체적 삶을 유지할 만큼의 지적 수준과 도덕을 소유할 수 없다고 전제한다. 그렇다면 헤겔은 인종투쟁을 통해 모든 개인이 자립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법철학에서는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헤겔의 태도는 일종의 이론과 현실의 타협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헤겔의 입장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이펀군주제와 같은 자기 시대의 정치 체제를 끌어들이면서 국가를 분배와 정치 권력을 둘러싼 투쟁이 완전히 사라진 공간으로 서술할 필요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헤겔은 자신이 제시하는 국가에서 정치적으로 불평등한 권력이 만들어내는 폐해에 대해 거론하지 않지만 그 또한 모든 개인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 권리는 사회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 헤겔의 역사철학과 법철학은 시대를 다한 것처럼 보인다. 예를 들어 헤겔사 후 더 극단적인 대립과 투쟁이 전 세계를 휩쓸었고 이제 문명화된 국가들은 모든 개인에게 행복 추구권을 비롯한 기본 권리를 헌법으로 보장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현대의 국가들은 개인의 자유실현을 기초로 한 기본 권리들을 헤겔 시대보다 더 많이 헌법으로 명문화하고 있으며 헤겔처럼 특정한 계층을 정치적으로 배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헤겔의 관점에서 보자면 시민사회와 외적 형식의 국가는 서로 대립하고 있으며 기본 권리들은 개인의 구체적인 삶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행복과 관련된 권리와 개인의 삶 사이에는 놓인 간격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헤겔의 국가관은 과거의 것이 되었으나 실정성에 관한 문제의식은 낡아 보이지 않는다. 현대의 시대적 상황에 맞게 각색한다면 헤겔의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은 물음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개인의 자유와 행복이 권리로 천명되고 이를 위한 사회적 조건은 마련되었지만 실정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대사회의 개인들은 어떻게 행복을 보장받을 것인가? 이에 관한 답은 헤겔 사후 41년이 지나 1872년에 출판된 법학자 예링의 강연 제목 권리를 위한 투쟁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권리는 투쟁을 통해서만 획득할 수 있다는 예링의 주장은 법철학이 아닌 인정투쟁을 통해서 실정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예나식의 헤겔 실천 철학과 맞닿아 있다. 예링의 주장은 헤겔이 법철학에 놓친 인정투쟁의 의미와 역할을 재확인시킨다. 현대사회에서 헤겔이 제시했던 행복의 기본 내용은 인간의 기본 권리가 되었고 국가가 이를 보장해야 한다는 믿음은 상식처럼 일반화되었다. 그리고 역사는 그 기본 권리들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그 권리를 부당한 침해로부터 보호받으려는 노력 또는 투쟁 침해로 투쟁 없이 국가는 이 권리를 보장한 적이 없다고 말한다. 현대사회의 다양한 행복 이론이 행복한 인간이 누구인지 쉽게 단정할 수 없게 만든다. 그러나 최소한 행복을 개인의 주관적 심리로 환원하지 않는 한 우리는 기본 권리의 이념을 구체적인 삶 속에서 실현하려는 노력 없이 행복한 인간이 될 수 없다는 합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현대사회의 실정성과 행복. 헤겔 철학에서 행복한 사람이란 결국 생존의 위협에서 벗어나 타인과 대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맥락에서 기본 권리의 보장은 행복 추구와 매우 긴밀한 연관을 가진다. 헤겔의 행복관이 실천 철학적으로 인정투쟁을 포함해야 하는 자꾸 이게 문자가 나오네요. 제가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집단을 만들고 상이한 이익 집단들과 공존을 모색하는 과정은 행복의 기본 내용, 즉 욕망 충족은 물론이고 타인의 인정을 획득하는 과정과 맞물리기 때문이다. 둘째, 이러한 집단적 노력은 특정한 계급의 지배나 국가의 획일적 법 집행이 만들어내는 소외와 폭력에서 벗어나 사회적 주체로서 자신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실질적인 조화를 모색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철학의 기본 권리에 관한 논의나 예나식의 헤겔의 실천철학적 문제의식을 받아들인다면 어떤 사회가 이러한 권리들을 보장받지 못하고 개인들이 그러한 권리에서 소외되어 있다면 그만큼 그 사회는 인종투쟁이 제대로 전개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인정투쟁을 통해서만 개인은 도덕적으로 성숙해지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타인과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성장과 믿음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하지 않는 한 개인은 상호 인정에 도달할 수 없다는 해겔의 주장은 법 철학에서는 일관되게 유지되지 못했지만 기본 권리를 실질적으로 획득하려는 노력이 왜 행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수적인가를 보여준다. 현사회가 만들어낸 불행, 특히 부와 권력의 불평등은 여전히 불행의 기원이다. 생존 자체를 위협받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조직적으로 추구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말이나 행복은 역설은 공허한 수사처럼 보인다. 나아가 이러한 공허한 수사는 누구도 삶의 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와 조건이 보장될 때 최소한은 불행하지 않다는 사실을 은폐하는 논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해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결 행복과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소외받지 않는 사회적 관계가 행복의 출발점임을 자각시키며 행복은 최소한 이런 출발점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자에게만 주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감사합니다. 맡은 윤삼석입니다. 논평문이 좀 긴 관계로 바로 읽기 시작하겠는데요. 59페이지 둘째 단락 먼저 읽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의사항 위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59페이지는 둘째 단락 1장이라고 써 있는 부분부터 읽겠습니다. 논자가 발표문에서 해결 철학을 통해 제시하고자 하는 행복한 인간이란 사회적 존재로서 자신을 자각하고 기본 권리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개인이다. 다시 말해 논자는 해겔에게 행복한 인간은 기본 권리를 실질적으로 추구하고 보장받으려는 노력을 포함해야만 한다라고 주장함으로써 인간의 행복의 근본 조건으로서 개인의 노력을 제시한다. 이는 해겔 철학의 발전사에 대한 논자의 관점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즉 논자는 예날 시기에 집중적으로 조명된 개인들 상호 간의 인정 투쟁이 이들 간의 상호 인정을 가능케 하고 이는 결국엔 실정성과 소외의 문제를 해소하여 행복한 인간을 가능케 한다고 주장하면서 해겔이 말기 저작 법 철학에서는 이 모티브를 약화시켜 개인의 노력과 역할을 과소평가했다고 비판한다. 이에 따라 논자는 2장에서는 청년기와 예나 시기의 해겔 저작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해겔의 행복관을 제시하고 3장에서는 법 철학에서 나타나는 해겔의 행복관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예나 시기의 모티브였던 인정투쟁과 상호인정의 모티브를 되살리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 발표문은 예나 시기의 해겔 철학에 호의적으로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이게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요약이고요. 그다음에 넘어가서 63페이지 질의 부분을 바로 읽겠습니다. 63페이지에 가로 1번으로 가는 구체적인 질의 내용으로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질의사항은 인정투쟁이 상호 인정으로 귀결되는 과정과 관련된 질의사항인데요. 이 발표문에 제가 보기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발표문에서 논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다소 거칠게 도식하면 그것은 인정투쟁은 상호인정을 낳고 상호인정은 실정성 및 소외의 극복을 낳으며 그것이 결국엔 행복한 인간으로 귀결될 것이다. 이 도식에서 좀 더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바로 인정투쟁이 상호인정으로 귀결되는 과정이다. 논자는 이러한 논리를 정신현상학 자기식장의 첫째 소절인 자기의식의 자립성과 비자립성, 즉 지배와 예속에서 원용한 것 같다. 그러나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을 서술한 이 부분에서 인정투쟁이 곧 상호인정으로 귀결되는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이러한 귀결이 이 발표문에서 입증하고자 하는 사항인 행복한 인간 규정에 어떠한 기여를 하는지 불분명하다. 왜냐하면 행복한 인간의 조건인 욕망의 충족은 모든 개인이 각자의 욕망을 비록 산술적으로 엄밀하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평등하게 추구할 때만 가능하며 논자가 주장하듯 이는 개인들 간의 상호 인정을 통해 가능한데 정신현상학에서 제시된 인정은 쌍방 간의 동등한 상호 인정이라기보다는 비대칭적이고 불평등한 인정이기 때문이다. 즉 여기에서는 실질적으로는 노예만이 주인을 인정할 뿐 주인은 노예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인정 모델이 과연 개인들의 동등한 욕망의 충족을 통해 실현될 행복한 인간 규정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의문은 설령 논자가 저 규결을 정신현상학에서 도출해내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제시될 수 있습니다. 즉 인정투쟁이 곧 상호인정으로 그리고 그것이 행복한 인간으로 귀결된다라고 하는 이런 과정은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는 비단 해결뿐만 아니라 해결 이전의 수많은 근대 자연법 이론가들이 해결을 했지만 온전히 해결되지 않은 정치 철학의 근본적인 아포리아입니다. 일례로 홉스는 자연 상태의 개인들은
상호 간의 적대적인 투쟁 관계 속에 놓여 있다고 보는데 이때 그는 이로부터 곧바로 상호 인정이라는 긍정적인 결론으로 이행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개인들 상호 간의 투쟁이 파국적인 결론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인들에게 힘의 공포를 심어줄 커먼웰스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인정투쟁이 홉스의 주장대로 반드시 파국적인 결론으로만 귀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즉 그것은 어떤 경우엔 동등한 상호 인정으로 귀결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엔 반대로 비극적인 결론 즉 상호 파멸로 귀결될 수도 있으며 또 다른 경우에는 개인들 간의 주종 관계로 귀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논자께서 행복한 인간 규정을 통해 동등한 상호 인정으로의 귀결에 주목하고자 했다면 그 과정에 대한 근거가 좀 더 상세하게 제시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헤겔이 예나식이 인정투쟁과 상호인정의 모티브를 집중적으로 조명한 저작에는 정신상학 외에도 인륜성의 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예나 체계기획 또는 예나 실제철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논평자가 분석한 바에 따를 때 이 저작들에서는 인정투쟁으로부터 상호인정이라는 귀결 과정이 나타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오히려 이 저작들에서는 상호인정이 소유권 개념을 정초하기 위해 먼저 전제되어 있고 인정투쟁은 이러한 상호인정으로서의 소유권 개념이 지니는 한계를 지적하면서 결국엔 소유권은 인륜적 체계 내에서만 온전히 실현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주장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으로 이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즉 이 저작들에서는 인정투쟁이 곧 상호인정으로 나타난다는 그런 도식이 아니라 상호인정으로서의 소유권 개념이 곧 이러한 소유권 개념의 한계로서의 인정투쟁이라는 논리적 전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실정성 개념 사용과 관련된 질인데요. 발표문 전체에서 실정성은 논자의 주장을 입증하는 데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한다. 근데 문제는 시기별로 헤겔은 이 개념을 다르게 사용하는데도 논자께서는 이 개념을 헤겔 초기 철학과 말기 철학에 대한 분석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리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약간의 혼란을 야기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논자가 적절히 인용하고 해석했듯이 헤겔은 청년기에 신학 관련 논문에서 실정성 개념을 매우 부정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논자의 해석대로 이 시기에 헤겔은 이 개념을 믿음이 실천의 동기가 되지 못하는 상황,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교리를 강제의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상태, 혹은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제도와 가치를 마치 절대적인 것인 양 따르거나 반대로 그러한 제도와 가치가 나의 삶을 지배하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합니다. 청년기 헤겔이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는 실정성을 사랑을 통해 극복하려 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헤겔은 실정성 개념을 법철학에서는 부정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요. 오히려 그는 실정성 개념을 법 이념의 현실화의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이는 법철학의 서론의 3절과 시민사회편의 사법절 전체 또는 특히 그 중에서 11절에서 211절에서 214소절에서 명확히 나타나는데요. 헤겔은 3절에 서론 3절의 본문에서는 법의 실정성의 조건으로서의 형식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을 제시한 후 그 안메르쿵에서는 자연법 즉 철학적 법과 실정법의 관계에 대해서 논하는데 여기서 그는 자연법과 실정법의 상이성을 이 양자의 대립이나 모순으로 전도시키는 것은 크나큰 오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그 211절에서는 즉자적으로 법인 바의 것은 자신의 객관적 현존자 속에서 정립되어 있다. 즉 그것은 사상을 통해 의식에 대해 규정되어 있고 또한 그것은 법으로 존재하고 유효하며 알려져 있는 어떤 것으로서의 즉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법은 이러한 규정을 통해 실정법 일반이 된다라고 언급함으로써 법이 실정적 법률로 제정될 필연성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헤겔의 이러한 주장은 당대 주요한 법적 논쟁거리였던 독일의 일반 민법점 편찬과 관련된 논쟁에서 그가 보인 입장에 대한 근거가 되기도 했는데 그는 이 민법적 편찬에 관해 반대 입장을 보인 사비니와 찬성 입장을 보인 티보 간의 논쟁에서 티보의 입장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렇게 헤겔은 법철학에서는 청년기 때와는 달리 실정성 개념을 부정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이해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발표문 중의 내용 중 최소한 법철학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만큼은 이 실정성 개념 사용에 좀 신중을 좀 약간의 기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부득이 논의의 일관적인 전개상 이 개념을 청년기에 헤겔이 사용한 의미로 계속해서 사용해야만 한다면 어떤 본문이나 각주 부분에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기본 권리 개념 사용과 관련된 질의사항입니다. 논자는 기본 권리라는 개념을 발표문의 제목에서뿐만 아니라 본론 도처에서 자주 그리고 매우 중요하게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개념이 헤겔 철학의 주요 핵심 개념인지에 대해서 언급해줄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 그렇다면은 헤겔은 이 개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논자께서 설명의 편의를 위해 사용한 개념이라면 이 개념은 현대적인 의미의 기본권 개념과 다소간의 혼선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약간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현재 우리나라 헌법에서 기본권은 평등권, 자유권, 사회권, 청구권, 참정권을 함축하고 있는데 논자가 사용한 기본권리 개념은 이러한 현대적인 의미의 기본권 개념과 물론 전적으로는 상이하진 않고 오히려 유사한 측면이 더 많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혼선을 빚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자가 사용하고 있는 기본 권리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규정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긴급권과 단체권이 언급되는 법철학 부분의 적절성, 그 다음에 여기서 언급되는 국가의 의미에 관련된 질의사항인데요. 논자는 3-2 국가의 역할, 기본 권리의 보장과 실현에서 인간의 권리와 관련하여 해결식의 국가가 수행하는 역할을 제시합니다. 여기서 논자께서는 인간의 기본 권리들에 대한 해결의 입장이 정확히 무엇인지 긴급권과 단체권을 사례로 살펴보자라고 하면서 긴급권과 단체권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논자께서는 긴급권 관련 내용은 법철학의 도덕성 장에서 언급된 것들을 인용하고 있고 단체권 관련 내용은 시민사회편에서 언급된 것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인간의 기본 권리의 보장 및 실현과 관련하여 국가가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저 내용들은 응당 법철학의 국가편에서 언급될 내용들과의 관련 속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법철학에서 국가에 관련된 내용이 모두 국가편에서만 논의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시민사회편에서도 일부 국가와 관련된 내용이 등장하며 논자께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해겔은 이를 외적 국가 또는 비상국가라고도 규정합니다. 따라서 논자가 3-2절에서 단체권과 관련하여 언급한 국가는 사실상 시민사회편에서 언급된 외적 국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논자가 꼭 이러한 의미로만 국가 개념을 사용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겔 국가관 한계편을 논하는 3-3절에서 논자께서는 국가편에서 언급된 국가 개념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해겔은 명백히 국가와 시민사회를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논자께서 염두에 두고 있는 국가는 시민사회와 구별되는, 다시 말해 국가편에서 언급된 국가인 어떤 정치적 조직으로서의 국가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민사회편에서 언급된 국가인 외적 국가 또는 비상국가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양자가 어떠한 연관을 지니는지를 어느 정도는 좀 해명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링 주장과 관련된 언급된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자께서는 해겔의 역사철학과 법철학은 이미 시대를 다한 것으로 보면서 현대의 시대적 상황에 맞게 해겔의 문제의식을 실정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현대사회에서 개인은 어떻게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전환시키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법학자 예링의 입장을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논자께서는 예링의 주장은 법철학이 아닌 인정투쟁을 통해서 실정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예나 시기의 해겔 실천철학과 맞닿아 있다고 보면서 예링의 주장은 해겔이 법철학에서 놓친 인정투쟁의 의미와 역할을 재확인시킨다라고 예링의 주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논자는 이렇게 예링의 주장을 실정성을 극복할 긍정적 대안으로 제시함에도 정작 예링의 주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각주에서 직접적으로 인용한 몇몇 언급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논자께서 예링의 주장을 하나의 대안으로서 주목했다면 예링의 주장의 핵심 내용을 본문에서 밝혀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주장이 어떻게 해서 실정성과 소외를 극복하고 행복한 인간을 가능케 하는지를 좀 더 논중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논평자는 논자의 이런 입장을 수용하는 한 예링의 주장에서 대안을 모색하려는 시도는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예링은 권리들을 위한 투쟁에서 법익 침해자로 하여금 소송을 제기하게끔 만드는 것은 단순한 금전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도리어 당한 불법에 대한 도덕적 고통이다라든지, 불법에 대한 저항은 권리자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이다라든지, 권리를 위한 투쟁은 권리자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이다라고 주장하는데, 여기에서 예링이 언급한 권리를 위한 투쟁은 명백히 명예투쟁 또는 인정투쟁의 특성을 지닌다는 데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링은 구체적인 권리, 이제 예링은 이것을 주관적 레이트라고 그러는데요. 권리는 추상적 법 또는 객관적 레이트로부터 단지 생명과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추상적인 법에게 생명과 힘을 되돌려준다, 또는 구체적인 권리가 일면에 있어서는 법률로부터 그의 생명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타면에서는 법률에다가 생명을 되돌려준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또는 추상적인 법과 주관적인 또는 객관적인 권리와의 관계는 심장으로부터 피가 흘러나와서 심장으로 다시 흘러 들어가는 혈액순환과도 같다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논자의 주장, 즉 인정투쟁을 통해 실정성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입장과 일치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논평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에서 제시한 예닝의 주장의 논리를 좀 더 발표문의 본문에서 상세하게 언급해주면은 발표문의 논지가 훨씬 더 분명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는 앞선 일반 질의사항, 다시 말해 인정투쟁이 상호 인정으로 귀결되는 과정에 대한 해명 문제와 관련해서도 일말의 좀 해결책으로서도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